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관세협상팀 일부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서명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조금 전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미국으로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날아갔던 김용범 정책실장 러트닉을 만나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일부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또 뭐가 공개가 됐느냐. 전날 CNN과의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도 역시 이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에 글쎄요, 서명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얘기를 종합하면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곧 성사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건데 실제로 조금 전 오늘 새벽 미국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제 추가로 가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에이펙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에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타결이 되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그때 타결되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이펙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그러면 정상회담 구체적으로 언제 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네, 이 조금 전 이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또 이거 밝혔어요. 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백악관 발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튿날인 30일에 이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또 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좀 같이 좀 들어와 있네요. 다음 기사 들어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유튜브로 사과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다. 라는 게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지금 이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질 때 사세요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선 이상경 차관 어제 유튜브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유튜브로 사과를 했는데 채팅창은 막아놓고 1분 56초간 방송을 했다라는 거.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한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의 추가 질문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의혹이 해소 그럼 된 거냐라는 추가적인 논란이 다시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갭투자 국토부 차관 실언에 이어 복귀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국토부 간사이기도 하죠. 복귀왕 의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서민들 실거주 수요까지 막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란 인식이 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다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몇 시간 뒤 좀 급히 사과를 하긴 했는데 논란에 논란이 더해진 형국이다라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민주당 재초안 완화 폐지 검토를 시사했다. 재초안이 뭐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것까지도 좀 검토하는 중이에요 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라는 거죠. 부동산 후폭풍, 관건금 어떻게 공급을 늘릴 거냐라는 건데 공급을 지금 늘리기 쉽지 않다. 개발할 땐 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초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완화나 폐지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연일 지금 계속되는 부동산 논란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재판 소원은 사심제가 아니다. 헌재도 사법 갈등에 참전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판 소원인 거죠. 근데 이 재판 소원을 두고 사실상 사심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참고 자료 요거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준 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재판 소원은 사심제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재판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건 구제 절차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재판 소원을 둘러싼 공방 정치권에서 이제 대법원 대 헌재로 옮겨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황금 물결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이 벼. 그런데 이 벼 뒤에 있는 이 허수아비들이 더 눈길을 끕니다. 예사롭지 않죠? 자세히 좀 보실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갓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커먼 옷을 지금 입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머리도 염색을 했습니다.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다.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허수아비들이다라는 거죠. 네, 새떼를 쫓아야 되는 건데 새떼를 더 몰고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사과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유튜브로 사과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모습입니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갭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2차관 어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아마 오늘 중에는 2차관의 사과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지 딱 얘기가 없다가 사과 방송하기 20분 전쯤에 기자들한테 이 사과 방송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자회견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창도 다 닫혀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번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전제를 붙이지 말고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앞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개선 약속을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4가지 다 피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면피용이죠. 그러니까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부동산 이번에 대책 발표의 주역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라고 불리는데 네. 저분이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샀는데 어제 해명을 한다면서 그 주요한 게 집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뭐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하소연이지 무슨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거래를 막은 부동산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도강, 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그리고 금관구, 금천구, 네. 관악구, 뭐 구로구 이런 데는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허가제로 묶어서 같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게 전혀 없이 괜히 집사람이 한 거다.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원위치로 와서 네. 다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건데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실패해서 시즌 3로 가는 거 아니냐.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려면은 이상경 차관부터 네. 저는 사퇴해서 새 출발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나는 이걸 사과 방송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방송으로 봤다. 오히려 본인이 약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뭐 아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얘기가 만약에 기자회견이었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더 했겠죠. 근데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1분 56초 유튜브 방송으로 딱 하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의혹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해소가 전혀 안 됐죠. 이제 이상경 차관 얘기가 처음에 문제됐던 게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사라.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봐도 부동산의 식견이 뭐 적은 사람이 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안정되거나 내리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문가라는 분인데 내리면 그때 돈 모아 살아. 이건 너무 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갭 투자도 했고 게다가 현금도 29억 있다는 것도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현금 있으면 그걸로 사면 되지 또 갭 투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앞서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사과의 형식과 시기와 내용이 다 맞지가 않아요. 내용도 맞지가 않고 내용은 충분히 앞서 설명해 주셨고 형식도 왜 유튜브로 합니까 저거를.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차관쯤 됐으면.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 뭐 그것도 댓글도 막아놨던 거 아닙니까? 왜 막아놨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또 쏟아질까 봐 막아놓은 것 같아요. 시기도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했다가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비판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형식, 내용, 시기도 안 맞고 뭐니 해도 이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이슈화 됐어요 이미. 네. 정치 프로그램이 이걸 거의 반 이상 다루더라고요. 전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건 과거에도 항상 부동산 문제가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정치 이슈한 적이 없어요. 이건 빨리 제가 볼 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 나름 일부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꽤 아끼는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발언 자체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신뢰가 가야 돼요. 정책이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이런 분이 계속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아주 대단히 국민 정서에 민감한 거거든요.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빨리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최창일 교수님도 형식, 시기, 내용이 어느 것 하나 맞지가 않는다. 이게 단순히 이게 사과 방송 한 번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해소도 안 됐을 뿐더러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까 이거 살짝 나왔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아까 나오니까 바로 이겁니다. 갭 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리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창일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박지원 의원 얘기 이거 들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는 가지고 있는 관리 출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율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의 책임은 예.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될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한주로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해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저는 그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네. 박지원 의원이 원래 말이 좀 센 편이긴 합니다만 파렴치한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근데 보통 박지원 의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정치 구단이다. 근데 이게 괜히 붙는 게 아니라 여론의 흐름에 굉장히 좀 예민함을 좀 갖고 있고요. 정무감도 또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이런 박지원 의원이 사퇴를 이렇게나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이 차관의 사퇴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국민의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영린을 건드린 거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예, 오르고 내리고 이게 국민들의 자꾸 격차를 벌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게 저는 부동산 27번 대책 나온 게 갈수록 꼬여서 그랬다고 봐요. 그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김의겸, 그때 김상조, 나오는 사람마다 부동산 갖고 국민의 화를 돋구게 했잖아요.
좀 이상경 국토부 차관도 성남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또 화를 내겠어요. 저분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국민은 투기꾼이고 내가 한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라 나는 괜찮다. 너희들은 집 사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시세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뭐 예측은 못하지만은 하나 제가 아는 저는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네.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 봅니다. 네. 그러면 크레인이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보여요. 네. 공사하는 게 얼마나 있나. 공사 많으면 떨어집니다. 공사를 안 하면 네. 수요가 많은데 안 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계산 한번 올라가 보시고 남산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저는 전망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제가 사는 데가 지금 저 경기도 과천에 사는데 네. 부동산 3기 신도시를 2008년에 발표했습니다. 네. 벌써 7년 됐잖아요. 아직 첫 삽도 못 떴어요. 아직 보상도 안 끝났어요. 예? 이제 첫 삽 뜨고 분양하고 네. 아파트 짓기 시작해도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고 세제 혜택,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이런 거를 완화한다든지 이게 종합 대책이 장단기로 시장 친화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들은 집 사지 마. 이게 뭐 더 오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투기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네. 네. 아, 요즘 이제 다들 산 정상 오르셔서 전부 크레인 찾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급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발표를 해도 사실 몇 년 뒤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사안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논란성 발언이기 때문에 더 사안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처럼 지금 국토부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부동산 뭐 멘토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생각과 민주당, 여의도 민주당의 생각이 또 같은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산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오늘 대수보 회의는 방산에 대한 회의여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 신중히 그리고 엄중하게 네,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그럼 최창렬 교수님, 용산에서도 이 정도 워딩이 나온다는 건 이상경 차관이 스스로 뭘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상경 차관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알아서 자진 사퇴할 사람 같지 않아요. 잘라야죠. 네, 저거 해임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 저 네. 정도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거 가라앉기가 어려워요. 가라앉으면 다행히 뭐 그냥 넘어가고 정책 이제 국면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보도할 것 같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부담을 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관도 아니잖아요. 장관이라면 또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으니까 좀 이제 뭐 마뜩치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차관이니까 청문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런 분이 저는 정책 다른 부처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다른 부처 장관 같은 넘어갈 수 있어도 교육부 장관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 같은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이런 분 한두 명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도 뭐 다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국토부 차관 아닙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실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장관 네. 밑에. 이런 분이 과연 부동산 정책 이런 인식 가지고 인식을 돈을 모아서 하면 된다. 이건 전혀 맞지 않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부터 대통령실이 김남주 대변인 뭐 그런 거 인식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모를 리가 없죠. 대통령실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도 했고 네. 꼭 무슨 박지원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인사 그런 건 국민의 반응해 줘야 돼요. 민심에 반응할 때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용산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심의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토위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왔을 수가 없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당 내에서도 벌써 이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신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 국토위원회가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를 못한다면은 우리 국토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당을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지금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차관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정부 측에 입장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이미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정책 질의도 질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는데 약간 뜻밖인 부분은 이겁니다. 한준호 의원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지도부로 사과를 한 당사자이기도 한데 한준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차관 거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굳이 이 얘기를 피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양당 간사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전하시죠. 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안준태 의원이 아예 뭐 종감도 있고 종합감사 때 또 본인 해명을 좀 들어봅시다라는 취지로 좀 덧붙이기도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오늘이 24일이고 종합감사가 29일이거든요. 29일 날 이상경 차관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사퇴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여론에 따라서 뭐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좀 비난을 받잖아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귀 기울여 듣기만 하나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실이 개입이 안 됐나요?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국토부, 기획재정부 다 논의해서 대통령실이 오케이 나서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귀 기울이고 있어요? 언제 조치가 나와요? 저는 대통령실이 무책임하다고 봐요. 빨리 조치를 종합감사하기 전에 내놔야 되고 안 되면 아마 국회가 난장판 안 되겠어요? 지금 뭐 부동산 이게 정권 초기니까 오히려 원위치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기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꼬인 길을 자꾸 지도도 없이 앞으로 나간다. 네. 그럼 나중에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기원전 시대에 살았던 사기쓴 사마천도 국민과 싸우는 게 최고로 나쁜 지도자라고 그랬거든요. 시장을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빨리 수습하려면은 이상경 이분부터 정리를 하고 정무직은 지금 전화만 하면 바로 자를 수 있습니다. 방 빼라고 지금 전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을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의 개입 의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어제 또 나왔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서도 국토차관 사퇴론 와중에 복귀왕 15억은 서민아파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 그리고 예.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이상의 투기성만 그걸 제한하려고 규제를 한 거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다가 15억은 보통 서민 아파트라고 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게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 여기 지금 세 분 나와 계십니다만 뭐 과천 그리고 저번에 또 나는 집에 안 올랐어요 라고 말씀하신 장 교수님 그리고 이제 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경민 변호사님까지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윤영월 대표님은 네.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이 기준이면 네. 서민이십니까 아닙니까? 아유, 저러고 말이 안 되죠. 15억을 하는 데가 강남하고
그 마용성, 네. 마포, 용산, 뭐 이쪽 성동구, 이 송파, 뭐 이쪽 정도가 15억 기준으로 서민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은 전체 다 통틀어서 15억을 서민 아파트다. 다른 데는 강북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34평 이런 게 뭐 5억, 6억, 7억 뭐 이런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책임 회피 15억 이하는 지장 없다는 회피를 하려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자꾸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름들로도 대로만 좀 잘하면 되는데 복귀왕 의원은 복귀를 좀 잘하라는 건데 지금 복귀를 못했어요. 네. 고수들의 조은현 고수가 있나 책 쓴 거 보니까 고수의 비결은 아픔을 겪고 복귀를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바둑에서도. 근데 복귀를 잘못했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지방 사람들의 서울 상경을 막았어요. 이름이 상경이라고 들어갔었는지. 2억 원 금융위원자는 억 원이잖아요. 네. 대출을 2억 원으로 또 막아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 갭투자 다 해서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난 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가만 놔두면 수습이 안 된다고 봐요. 정권 초에 이 레임덕을 말하기는 좀 지나치지만 네.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이재명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추천일 교수님 팔짱을 끼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시죠. 할 말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15억이 서민이다. 아까 뭐 저기 과천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어디 사냐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 도봉구 살아요. 네. 도봉은 더 떨어졌어요. 오르지 않은 게 아니고 더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 대표님이. 그러니까 뭐 도봉구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별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냥 리브하면 되는 거니까. 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불이 나요. 아, 정말 좀 별로 관심이 없어, 아파트에는. 사실 없던 사람도 열불이 나는 열불이 상황이다. 나는 열불. 그 이제 염장이란 말 아까 이제 박 전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정치 이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제 문제로 가면 그냥 아파트가 올랐다 내렸다 속상하고 말아요. 내가 사는 데가 떨어졌네. 좀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올랐는데 빨리 팔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떨어질 때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강남에 좀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높은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말 이게 정치 이슈화 했다는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경제 이슈에서 정치 사회 이슈로 전환되는 순간 대단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GDP가 세계 10위이고 물론 1인당 GDP는 37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같이 다 잘 살게 됐지만 너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고 정보의 문제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가 사람들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상경 차관 이런 말 하고 또 복귀왕 의원이 15억 서민 15억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한 채도 없어요. 단 한 채도. 도봉구 서민들은 다 서민 이하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돼. 그 김재석 의원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불가촉 청민.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불가촉. 접촉하지 말라 이게. 접촉 못할 정도로 더러운 천민이야 이런 뜻이에요. 불가촉 천민이. 네. 그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있죠. 4계급. 그 밑에 있는 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건 다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복귀왕 의원직 사퇴까지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말로 경제 이슈를 정치 이슈로 완전히 스스로가 바꾸는 이런 거라서 이건 저는 정권 차원에서도 의원이니까 뭐 사퇴하는 건 뭐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 이 정도의 인식까지 분이 국회의원하고 있다. 국토위 간섭한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잖아요.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진짜. 네. 이거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이랑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게 15억이 서민이다? 저는 완전 불가촉 천민이다. 제가 불가촉 천민 선언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이 됩니까? 네. 최 교수님 이 정도 화내시는 경우 흔치가 않은데 오늘 많이 좀 화가 나셨어요. 네. 지금 나는 그럼 불가촉 천민입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복귀왕 의원이 바로 몇 시간 뒤에 국토위에서 이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그거 들어보고 오실까요? 15억 미만 아파트에 사시는 저도 물론 당연히 15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서울 시내 거의 70%가량이 그 주택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다소 좀 애매했었다라는 그런 저의 그 생각 속에서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우리 서울 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복귀왕 의원 사과를 바로 몇 시간 뒤에 했다라는 거죠. 다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민심에 한 번 인한 스크래치가 이상경 차관에 이어서 지금 복귀왕 의원까지 이 스크래치가 아물 틈이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기사같이 보시죠. 국감장관 명태균 빚 받으러 왔다. 오세훈 명도움 안 받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어제 한 국감 자리 바로 옆에 바로 있었다라는 거죠. 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다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오세훈이가 그게 사람입니까? 내가 지 때문에 내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막말로 해서 지가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고 구내시장에 밥이라도 처먹였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오세훈이 뭐 하라 얘기합니까? 오늘 오세훈이한테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을 청산 안 해주면 그 X가 거짓말쟁이네.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선거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오세훈 시장한테 늘 화가 좀 나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빚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7번이나 만났는데 왜 거짓말이에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늘 아주 황당하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뭐 당장 뭐 어제 있었던 국감장뿐만이 아니라 쭉 그런 태도가 지금 견지돼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럼 대체 누구 말이 진짜냐?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이 국감장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기도 하죠. 직접 두 사람이 나오면 이게 마치 이 대면 질의처럼 이 대질신문 하듯이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어? 진실이 뭔지 나오지 않겠어? 라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7번 만났다는데 안 만났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 그럼 진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누구 말이 틀린 거야? 요 얘기 어제 뭐라고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황금본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뭐 7번씩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스토킹한 겁니다. 선거할 때에 일정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다 공개가 되고. 그럴 때 김영선을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뭘 하라 마라 하다가 쫓겨나고 한 과정들이 다 증인들도 있고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대지신문을 통해서 또 검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그 지금 보면 명태균 씨는 7번 만났어요라고서 내가 언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스토커처럼 뭐 김영선 의원 데리고 와서 불쑥불쑥 거짓말쟁이여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건 뭐 수사가 더 진행돼야지 알 수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뭐 딱 2번 만났다. 네. 뭐 스토킹을 당했다 그러니까 만나진 않고 뭐 무리하게 찾아온 거를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스치듯 지나가서 볼 수도 있는 거는 또 안 만났다고 칠 수도 있으니까 네. 명태균 씨는 7번이라고 하고 2번은 아마 11월 8일 날 또 특검에 대질 신문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은데 내용도 상당히 좀 오세훈 시장이 자기랑 만날 때 당선되게 해달라고 울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아파트를 사준다고 그랬다. 뭐 이런 거는 좀 믿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명태균 씨가 주장은 하니까 거기서 해서도 좀 뭐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혐의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여론조사를 뭐 30여 번 받는데 그 돈을 뭐 오세훈 시장 측근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대납을 했다. 이게 좀 혐의의 초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지금 뭐 누구 말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제 나온 얘기만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경민 변호사님 7번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팩트의 영역인 건데 이게 왜 수사하면 바로 나올 법한데 왜 아직도 진실 공방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 혐의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대놓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 게 이제 둘의 관계, 그러니까 친밀성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몇 번 만났느냐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서로 이제 말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이제 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횟수 자체는 딱 2번이 아니라 이제 뭐 대면을 했던 거는 조금 더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대신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원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2번 이상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만남의 횟수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대질 조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는 더더욱 이제 뭐 이 만남 횟수 이외에 또 어떤 혜택을 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가 반대급부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뭐 진술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들의 그런 또 발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증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해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났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자꾸 대동하고 찾아왔다. 찾아는 왔는데 나는 만나진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경민 변호사님. 그럼 모 시장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서 저쪽에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안 만났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혹은 목례하고 지나갔다. 이걸 어떻게 만났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 받고 눈 마주쳤잖아. 이게 만난 게 아니면 뭐야? 라고 명태균 씨는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뭐 정말로 오세훈 시장 말처럼 이제 그냥 찾아만 왔다, 일방적으로 찾아만 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뭔가 둘이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가지고 뭐 제공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만났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만났다라는 의미 자체는 서로 이제 만나서 뭔가 이 앞으로의 보궐선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걸 제공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나 장소가 좀 확보가 됐을 때 그걸 만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통해서 얘기가 팩트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어제 국감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얘기까지도 좀 나왔어요.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국감장에서 오세훈 대면한 명태균 아내가 아파트 키 받아오라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요거 영상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화가 와요.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4번 전화가 옵니다. 네. 울었느냐 짰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이에요. 운 적 있고요. 그다음에 성포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짰어요. 그래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파트 사준다고.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증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고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보냈는지 매일. 왜냐면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내가 얘를 왜 도와줍니까?
네, 명태균 씨 굉장히 막 흥분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지금 하죠.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아파트 기 받아오라 그랬어요.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건 사실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준다는 건 이건 윤영걸 대표님 뭔가 대가성을 나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주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잘 해주는 조건으로 네. 서울시장이 되면은 뭐 아파트를 준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저 주장은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금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저도 뭐 후보 때 과거부터 한 20-30년째 봤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개혁안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공을 세운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마 뭐 아파트까지 뭐 주고받을 정도로 약속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도 그건 제 편견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뭐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방선거에 영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명태균 씨가. 네, 옛날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뭐 생태탕이니 빼라가 뭐 구두 이러는데 오히려 도움 받았잖아요. 명태균 씨가 저렇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저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네. 오히려 저는 반대급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재판이 뭐 3년 4년 걸리잖아요. 내년 6월이면 아마 1심 시작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선거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크게 불리한 일은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지만 글쎄 명태균 씨가 이게 흥분해서 하는 저런 얘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나는 잘 모르겠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아파트 얘기는 처음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뭐 근거를 뭐 딱히 제시한 게 아니라 사주고 싶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라는 혼자의 지금 주장만 지금 나온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요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으잉?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연애 편지 얘기예요. 연애 편지를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 관련해서 아까 동아일보 기사 다시 갖고 올까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오 시장한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식구를 이용해서 오 시장한테 보낸 명 씨를 꼭 만나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또 서울시 쪽의 또 얘기긴 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뭐 둘 간에 뭐 연애 편지였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울시에선 하도 명 씨를 안 만나주니까 김영선 의원이 제발 좀 만나주세요라고 매일같이 보낸 문자다라는 건데 이거 최창렬 교수님. 연애 편지 얘기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맥락에서 연애 편지 그래서 어떤 걸 연애 문자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 공직자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 후보인데 네.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 또 하나가 지금 오 시장은 두 번 만나는 관계를 끊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 만나는 관계를 끊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명태균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7번, 2번도 뭐 전혀 다른 것이고 그거에 이제 그 만남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그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글쎄요 아파트 키를 받아오라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까 오 시장이 그거 의원한테 그러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뭐 정말 그 정치 원답을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말이죠. 화를 내면서 막 하는 게 얘기하는 게 네. 거짓말을 저렇게 화를 내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거짓말을 네. 그렇게 정말 진실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건 대지신문이라든지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나 이제 어느 게 진실이냐는 알 수 없죠. 재판이 최종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네. 결국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경선도 또 치러야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제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오히려 도움이 될지 네. 아니면 조금이라도 타격이 될지는 이게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특검 수사를 하고 대지신문의 결과가 또 어떻게 보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 결론은 다 공은 검찰한테 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서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 막 흥분해서 한 이런 얘기들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고 특히나 뭐 김영선 의원이 연애 편지를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이경민 변호사님 김영선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이거 명예훼손으로도 걸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 문학적 시구랑이 제가 좀 안 봐서 사실 내용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제3자가 봐도 연애 편지라고 생각이 될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이 그냥 문학적 시구를 쓰면서 이제 했던 거를 본인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뭐 연애 편지 정말 어떻게 가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의심받을 정도로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무리 이제 공익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과한 해석이고 이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게 좀 허위의 주장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또 혐의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나오는 혐의들이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큰 사안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죄송합니다. 명예훼손이 뭐 큰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또 개인의 이 어떤 뭐 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부분들도 공격하는 걸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공방에 그럼 한 발짝이라도 좀 더 진실로 다가가느냐라는 건데 딱히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사실관계 아니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제가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대질신문 때 거기 다 맞춰서 오잖아요. 본인이 아까 돈을 안 받았다고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전 그 얘기 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차례 그게 김종인, 지상욱 쪽으로 갔다는 걸 아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점은 오늘 굉장히 저로서는 법률적으로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막 화를 내면서도 명태균 씨도 원래는 그냥 기존에 나왔던 것만 물어봐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요거는 윤영걸 대표님 두 사람 다 뭔가 뭘 이렇게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딱 품속에 좀 품고 있는 쪼커를 딱 품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질 신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11월 8일 날 뭐 특검 가서 그때 뭐 진짜 터뜨리지 않겠어요? 어제는 뭐 기왕에 나왔던 얘기고 뭐 주변을 좀 건드리는 얘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본질과 핵심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좀 앗소리 나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언론에 나왔던 얘기 뭐 연애 편지 뭐 김영선 의원이 아무리 나이 많다고 결혼 안 했다고 올드미스라는 표현은 저 옛날에 쓰던 60년대 70년대 쓰던 용어거든요. 저런 말을 막 국회에서 한 게 또 방송이나 신문에 게재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편하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기꾼, 정치적인 건달로 명태균 씨를 보는 거고 또 명태균 씨는 오세훈을 도와줬는데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좀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확대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밝혀질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죠. 두 사람 다 말을 아끼는 이유,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이유가 오세훈, 명태균 내달 특검에서 대질 조사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라고 아예 그냥 오세훈 시장이 딱 박아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잡아주다가 이번에 잡혔습니다. 대질 조사에 가서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대질 조사에서 명태균, 오세훈 두 사람이 어떤 얘기들을 풀어낼지 관심이 더 커져만 갑니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임성근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임성근 전 이 사단장이 나왔느냐.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최혜병 수석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이종섭 전 장관은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왜? 혐의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었고,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발부가 됐으면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내가 기억이 안 나요라고 했다가 며칠 전에 내가 기억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찰에 이거를 제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죽하면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선 위증죄로 고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임성근 증인은 이 국회를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는 고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여기 보실까요? 지난 20일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했다가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 기적적으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끼게 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기적으로 내가 비밀번호 20자리가 드디어 기억이 났습니다. 라고 해서 검찰에 이걸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경미 변호사님,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의심을 하던 말던 어쨌거나 비밀번호를 제출을 했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지금 구속이 된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게 수사당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사실 모든 걸 많이 담고 있어서 압수수색할 때 제일 먼저 첫 대상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 임박해서 이게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것.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증거인멸의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재판부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목줄에 딱 목 끝까지 왔을 때야 이때 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불구속 상태로 놔두면 또 여러 사람이랑 이제 입맞출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제출을 하긴 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인멸할 것 같은데 더 두면이라는 생각을 재판부에서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경미 변호사님, 어차피 부인하는 부분은 이종섭 전 장관도 똑같거든요. 본인한테 주어진 이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은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고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관련자들의 말이 지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경로가 있었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이게 본인의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사단장이 이런 걸로 처벌하면 이게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어.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소회만 밝혔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게 누가 혐의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자. 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네라고 이제 빼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그게 지시가 없어서 본인도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빼라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거를 뭔가 이제 우리가 한번 혐의자를 가려내 보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본인이 지시가 아니고 이게 뭔가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약에 해명을 했다면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일단은 그 혐의를 재판까지 가서 이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다.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각이 됐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이 됐고 영장이 발부가 됐고 좀 차이가 그래서 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친 게 아닙니다. 사실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거든요. 서울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이종섭, 임성근 등 7명에 대해서 영장심사가 있었고
기소 0건, 최혜병 특검 중대 기로에 섰다.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에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죠. 그래서 구속이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긴 쳤는데 몇 명이나 구속이 될 것이냐 였었는데 결론적으로 7명 중에 2명은 지금 구속이 됐고요. 5명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최혜병 특검 중대기로 동력 상실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도 없으면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7명 중에 2명 구속, 5명 기각이면 물론 딱 산술적으로 나눌 수 없긴 합니다만 이걸 동력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그 2023년 7월 VIP 경로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단장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였는데 네. 그거를 그냥 흔드는 거 아닌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 제일 가까운 당사자인데 제가 보니까 증거인멸하고 혐의의 중대성 이런 면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이번 수사에 큰 물줄기를 바꾼 거 아니냐. 해병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야. 구속 이분도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그때 작전이 그 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다는 걸 충분히 소명하면 됐는데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비밀번호를 초지일관 얘기 안 하려면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비밀번호 얘기 안 할 자유는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구속 심사할 때 참작은 되겠지만 안 하려면 계속 가야 되는데 구속영장 심사하기 직전에 하느님의 계시로 이거 번호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판사라도 이거 누구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해병대가 어떻게 저렇게 귀신 잡는 해병이 저런지 모르겠어요. 구속된도 싸고 저는 저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된 거는 해병대 3특검 있잖아요. 네. 다 엉망진창이죠. 김건희 특검이 제일 엉망진창이고 거기는 특검 민중기 특검 자체가 뭐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매매 차익을 얻은 사람이 수사하니까 그거는 거의 수사 저는 힘들다고 보고 최혜병 특검도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이종섭 장관이 결국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수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기각이 됐기 때문에 큰 타격을 볼 거다. 저는 굉장히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네. 해병대가 왜 그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또 고지를 저희가 드립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두 번째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두 사람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문열라 윤 부부 명성황후 침전 돌발 출입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김교웅 의원이 국가유산청에 국감 자료를 요청을 한 거죠. 관련해서 어디 출입을 했는지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봤더니 2023년 3월 5일에 명성황후 침전이 있는 이 건천궁을 비롯해서 통제구역인 경회로 여기까지를 다 들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거의 이제 문 닫을 시간쯤 해서 오후 한 5시쯤 해서 예고도 없이 와서 문 열으라고 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쭉 또 둘러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뭐 종묘 차담회 이런 얘기는 있긴 있었었는데 이거는 최 교수님 약간 두 부부가 뭐 아무 예고도 없이 왜 갔지? 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저런 저 부부의 그 이상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참 언급하기가 민망한데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얘기가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왕인 줄 알아요 지금 왕. 어?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 2023년도 지나간 일입니다. 경복궁에 가서 뭐 용상 어제도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정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근정전 밖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를 들어갔으면 했다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자신이 무슨 과거에 뭐 중전마마쯤 되는 줄 알아요. 시대착오적이고 완전히 저기 어떤 그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런 사고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정신병리학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야 저렇게 들어간다는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 종묘 차담에도 그것도 상상이 안 가는 것이고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성하고 거기 침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저기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과거에 절대 군주인 줄 착각하지 않으면 저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김건희 특검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중기 특검에 그런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아무래도 전 동력을 받을 것 같아요. 저런 게 다 저 자체가 수사거리들이에요. 저게 글쎄 무슨 우리 이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저게 법률적으로 어떤 그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농단 아닙니까? 저거 그야말로 국보를 농단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런 걸로 볼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아직도 뭐 할 게 많은데 민중기 특검이 지금 이제 비상장주식 문제 때문에 약간 신뢰에 금이 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반드시 다 밝혀내야 돼요 저런 거. 네. 그래서 일단 국정농단을 국정 사유하고 권력을 사유한 것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네, 국가유산을 자기들 뭐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권력을 지금 사유화한 거 아니겠느냐.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사실 뭐 이전에도 뭐 근정전 어좌에도 가서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문체위 국감에서도 한바탕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근정전을 왜 갔으며 근정전 어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뭐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그 정영석 일개 안유자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아 본인이 네,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연일 국감이 진행되면서 하나 둘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근정전 얘기도 나오고 건청전 얘기도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백혜룡 경정이죠. 백혜룡 경정은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도 지금 국감 진행 중에 어제 법사위에서 직접 백혜룡 경정의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지금 동부지검장이 경정하고 말싸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싸움하지 않고요. 팀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지금은 경찰팀이 완성이 돼서 열심히 이렇게 라꾸라꾸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는데 무슨 침대부터 찾아요? 뭐 야근할 기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 접이식 이동 침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까지 갖다 놓으면서 아니 나 집에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막 야근하면서 계속 여기서 그냥 살면서 수사를 할 생각이다라는 그런 기세로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그동안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경민 변호사님 라꾸라꾸 침대로 어떻게 수사 의지를 좀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상징적으로 이제 그 뭐 침대를 표현을 네.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백혜룡 경정이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의심 가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첫날에 이제 동부지검에 출석을 할 때도 뭐 연가를 썼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정말 수사기관에 열심히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할 것 같으면은 첫날부터 열심히 조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또 비난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이 본인의 그런 이제 팀을 꾸려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만큼 이제 그동안 의혹 제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수사 결과를 조금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린 것도 이런 거였었죠. 첫날은 발령 받자마자 일단 휴가를 썼습니다. 휴가를 쓰고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이 불법 단체에 내가 가갖고 거기로 출근을 해야 되냐 하면서 막 하소연 겸 분노 겸 얘기를 하고 그 이튿날 첫 출근이었는데 그때 불법 단체예요. 나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난 소통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이게 접이식 이 침대까지 놓고 저희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나온 보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백혜룡의 수사 근거가 된 밀수범이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세관 직원이 도운 적 없어요. 세관 직원이 도왔어요 라고 밀수범이 얘기를 해서 이걸 수사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외압 아닙니까? 라는 게 백혜룡 경정의 얘기였었는데 그 근원이 되는 도왔어요 라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대치되는 주장을 좀 밑줄을 좀 갖고 와봤어요. 운반책들의 주장은 뭐냐? 2023년 1월 27일 마약 밀반입 할 때 세관원이 이 손을 들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왔죠? 그러면서 이미 다 얘기 들은 것처럼 아는 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데리고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가줬다 빼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정황을 좀 보니까 여기 볼까요? 운반책이라고 딱 이 운반책 2명이 찝은 세관 직원 4명 중에 3명을 딱 지목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아예 이날 연가를 쓰고 안 나온 상황이었고 집에서 애들하고 논 동영상 뭐 이런 거를 제출을 했더라. 그리고 공항에 아예 그날 가지 않았다는 출입 기록까지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이경민 변호사님 짧게 여쭤봅니다. 이게 근원이 되는 요 발언 자체가 바뀌면 이거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약 사건이 이제 이 음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진술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2명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그런 객관적인 알리바이까지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진술이 완전히 좀 흔들릴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진술 초기부터 지금 신빙성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험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경정 라꾸라꾸 침대까지 준비해서 야근할 기세이긴 합니다만 초반 진술이 흔들리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지금 또 주셨어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